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나연수입니다. 네, 역사적인 19대 대선 투표일입니다. 너와 나,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함께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김홍신 작가, 진중권 교수, 그리고 이준석 위원장,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세 분 다 투표는 마치고 오셨나요? 예, 사전 투표 재밌었습니다. 네. 예, 저도 산책 나간 길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뭐죠? 조그만 버스가 와가지고 네. 다른 투표소로 한 사람대로 사람들이 실어 나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집 앞에서 오늘 방송을 위해 가지고 미리 신분증 한 장으로 편하게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네. 투표 인증샷들도 다 보내주셨죠? 같이 예. 볼까요? 네.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저희는 미리 다 사전 투표를 해서 네. 인증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방금 화면으로 좀 봤는데 다들 아주 점잖게들 찍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테이블에 이렇게 장미꽃이 한 송이씩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장미꽃을 들고 계신데 우리가 이 5월에 처음 대선을 치러서 장미가 피는 5월 달의 대선이라서 장미대선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장미꽃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908년 3월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외친 구호가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꽃을 달라. 빵은 생존권을 말하고 장미꽃은 참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참정권, 그걸 행사하는 이제 오늘 5월 장미대선 그 의미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그 해외에서는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모든 국민이 나이만 되면은 참정권을 모두 갖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 걸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지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됐고 산업화도 빨리 됐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 국민들의 그 놀라운 잠재력,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진 어떤 정신적 그 고귀함,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정초의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건물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이제 불법 개조를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결국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명받아서 지금 철거를 한 상태고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가건물에 살다가 그게 탄핵 사태죠. 그렇죠. 요번 이제 선거를 계기로 이제 초석을 놓고 그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적인 민주사회로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87년 체제라고 하는 게 30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 2017년 선거가 앞으로의 30년을 규정짓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우리나라가 서 있기 때문에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정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정말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게 지켜봤습니다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정치 참여에 얼마나 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그 정치인을 뽑아놓고 투표하지 않아도 내 한 표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상머슴이 꼭 필요하구나. 진짜 일꾼이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민주화 이후에 당선된 6명의 대통령이 모두
문제가 성공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이 제대로 부려먹는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대통령, 국민만을 섬기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자각의식이 아마 이번에 그 많은 국민들 속에 그 살아났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이 될 그렇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가지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잡는 것과 더 나아가선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쉽게 말하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모델을 찾아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6.25 때, 그 다음에 그 산업화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막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인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해방 이후 최초로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제 헬조선이니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뭔가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데, 가장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다음에 그다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단계를 제시하는 사람인가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도 개혁 같은 것들도 어떻게 신임 대통령이 잘 처리할까,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어떤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소통의 어떤 자세로, 국민들에게 겸허히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성장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고, 하지만 또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안보 위험, 또 경제적인 위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진 교수 말씀하신 장기적 비전, 또 이준석 위원장 이야기한 당면한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새 정부에서 이뤄내야 되겠죠.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었더니 뭐 온갖 고통, 역경 막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 뚜껑을 덮으려고 하니까 그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이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희망이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희망이 있으면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바로 그런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에 나온 희망 같은데, 근데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장미 대선, 아름다운 장미꽃, 그러나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시가 아닌 아름다운 장미 대선으로 만들어낼 방법은 무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이 선거는 대표자 선출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능을 역시 가지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또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자, 19대 대선, 별칭이 장미 대선입니다. 그 이름처럼 좀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려면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훈신 작가님. 꿀은 달콤하지만 쏘일 것도 각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이게 국민을 쏘면 안 돼요. 꿀을 줄망정.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에 이제 그 출마한 분들 또 당선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 이익을 의식하지 말고 미래를,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제 화합을 해야 되고, 상대 진영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역 갈등을 이번만은 반드시 해소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미래 이제 통일로 가는 그 전략적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예. 그다음에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 법에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의 편익과 예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걸 선거 과정에 이제 정책 공약의 형태로 그렇죠. 내세워야 정책 되는 공약 거죠. 형태인데 그 이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그동안 쭉 그 확인을 해봤더니 제대로 지킨 후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함부로 눈에 보이는 그냥 공약을 막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랬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알지만 일자리 창출하려면 제대로 그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고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은 그 당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예, 솔직히 저는 좀 1997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진보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오히려 20년보다 후퇴했다. 이런 좀 뭐랄까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나아진 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정책 선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으로 도입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솔직히 저는 공약 안 봤거든요. 어차피 이거 빈 약속 될 거 뭐하러 봐. 공약은 저는 무슨 그 이른바 그 광고 전단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보들이 자기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예컨대 쇼핑몰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대중이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뭐 택배로 물건 받고 이걸 해가지고 처음으로 대중들이 공약을 읽어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후보자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시청률 뭐 낮을 거라고 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TV 토론. 저도 다 봤거든요, 이번에는. 재밌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저쪽에 낸 공약을 허점을 또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약 함부로 내면 안 되겠구나다라는 이런 인상들을 갖다 심어준 건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사실 유권자가 변하니까 정치권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정당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정책을 만들 때 뭐 해주면 좋아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정책 만들 때도 야 그거 말 되는 얘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사실관계 맞는 거야 예산 한번 추계해봐 이런 것들이 과정 속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아마 이번 선거에 나온 공약들은 지난 선거의 공약들보다는 조금 문구상으로는 덜 좀 눈에 끌릴진 몰라도 훨씬 더 현실적인 공약들이 자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책 선거가 가능해진다 이런 느낌을 이번에 좀 받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요 후보가 5이나 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차별화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당연히 정책이 세세한 데까지 갈 수밖에 없고 저 후보랑 나랑 기조는 같으나 이 내용이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이 TV 토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그래서 좀 바람직한 정책 선거로 흘렀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뭐 그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지역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심지어 요새는 가짜 뉴스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뒤따르는 이 선거 관리에 대한 의혹 이런 또 네거티브 프레임 정치 이런 문제 여전하죠. 여전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책 선거로 그 선진국은 정책 선거로 가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 선진국도 왜 가짜 뉴스가 그 횡행하고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니까 상대 진영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 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데에 대해서는 그 선거 보조금을 그 깎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정책 선거로서는 공약을 했는데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은 점수를 매겨서 이제 선거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엉터리 그 정책을 공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정책 연구팀이 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책 선거는 맞는데 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검증은 철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검증이고 어디까지 네거티브 사실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증과 솔직히, 네거티브. 예, 예. 네거티브가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네거티브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한 절반 이상은 그게 사실인 걸로 믿고 있답니다. 여전히. 그래서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에서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선거가 이게 요리라고 한다면 양념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요리는 없고 그냥 양념만 잔뜩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효과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다른 반대 효과는 뭐냐면 그걸 네거티브 펴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합니다. 요번에도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구촌 얘기가 나와요. 솔직히 저는 4촌 이상은 모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왜 흔히 말하면 4돈에 8촌까지 가잖아요. 근데 9촌까지 넘어가는 거 보면 이건 또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론에서 뭘 시작했냐면 팩트 체크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참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게. 어디까지 네거티브냐. 바로 하면은 팩트 체크해가지고 아닌데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언론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하지만 네거티브는 어떻게 선거라면 어쩔 수 없는 양념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저는 이제 규제를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했던 게 규제? 이번에 뭐 인증책 관련해서 규제도 풀었더니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검증에 대한 그런 규제들도 풀게 되면은 오히려 선거가 좀 더 아까 말했던 네거티브의 영역보다는 정책 검증의 영역을 가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약을 냈을 때 언론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 서열화해서 평가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지. 서열화 평가.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 공약이 저보다 낫다 이런 걸 언론이 비교 검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단순히 병렬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누가 1등, 누가 2등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뭐 토론에 대해서야 뭐 우리가 A, B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공약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은 지금 후보들이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 500억이 드는데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다. 같은 추계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게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면은 예. 토론회 같은 걸 할 때도 팩트 체크 이런 거 이전에 국민이 먼저 보고 나가지고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전 선거 후보자 등록도 좀 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사전투표 제도가 아주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 기간이 좀 짧아진 효과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좀 선거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 언론이 팩트 체크할 뿐만 아니라 공약 제시한 거에 대해서 서열화 평가도 하고 돈이 예.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하자. 굉장히 좋은.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그러니까요. 많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누구 아들이 어쨌든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이 사람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검증하는 게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 선거부터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진중권 교수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가 애매하다 뭐 그런 표현 쓰셨는데 가짜 뉴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음모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선관위부터 거기 뭡니까 개표할 때 수많은 각 당의 모든 사람들이 나서 다 감시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짜야지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좀 제발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그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보가 통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모로 제시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상당히 투명해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음모를 쓴다라는 건 특히 또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데 그 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결코 진보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가짜 뉴스 같은 거 왜 하느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죠. 나치의 선전선동상. 괴벨스. 그런 사람이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한 번 들으면요 안 믿습니다. 2번 들으면 의심합니다. 3번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믿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 가짜를 허위를 사실로 현실로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아까 진중권 교수님께서 그 개표 과정에 상당히 많은 감시와 견제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그 공개되잖아요. 개표 부정이나 이런 것들 주장하는 분들이요. 딴 거 하지 말고 그 개표 현장에서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은 대번에 알아요. 뭐냐면 이게 분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은행에 가면 돈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딱 몇 장 맞춰서 100장 딱 맞추죠.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사람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참관인하고 이번 선거는 이제 일반 참관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지켜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개표 부정을 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개표 부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아니, 정말 의심스러우면 참관인으로 하세요. 그거 그럼. 아르바이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만 하면 될 것을 보지 않고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자꾸 네, 이렇게 네. 억지를 부리는 거는 이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자면 자기의 주장이 부정적이고 거짓이라는 걸 인정하면은 심리적으로 못 견디는 게 있대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적 인지 부조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근데 선관이라는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확립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NS나 이런 쪽에서 보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선거 사전 투표할 때 뭐 투표지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뭐 이런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이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건지 보신다면은 가볍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방금 몇 분이 개표 참관인 말씀하셨는데 제도가 또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각 정당에서만 개표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국민들도 개표 참관인을 누구나 신청해서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한국 선거방송 통해서 개표 과정을 상세하게 촬영해갖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도 생중계하고 녹화 내용을 한국 선거방송 홈페이지에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표 참관인 제도가 있어서 일반 유권자도 누구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한번 제대로 이게 이제 부정선거다 아니면 개표 부정이다 하려면은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까 김홍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승복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복. 예. 네. 선거에 졌으면 진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가 이긴 선거인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개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났으면 거기엔 또 승복하는 거, 흔쾌히 승복하고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지자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요? 자기 뜻을 펼 수 있게끔 좀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자, 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신 김에 이제 선거 후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그 문제로 좀 마무리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언급했던 가짜뉴스, 특히 음모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 것이 선거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선거 후에 그 후유증을 크게 남기거든요. 승복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김호신 작가님부터 그러니까 선거 후에 대해서 좀 예, 인간 심리에서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제 내가 실수를 했거나 뭐 하면은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핑계를 대면 조금 견디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댈 때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상대의 그 부정 또 아니면 이제 상대의 잘못 이걸 자꾸 지적하는데 이번 선거는요 누가 정말로 정책이나 이런 걸 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상대가 너무 잘못해서 말하자면 그 바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 얼마나 잘못하는가를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자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국민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 우리 민족 전체에 사활이 걸렸다 이런 가정하에 내 편이 아니더라도 예. 당선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보고 나서
그 제대로 된 비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사실 이게 뭐 조선시대 이렇게 뭐 붕당 정치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쪽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너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한 계층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분들도 우리가 이번에 오늘 뽑은 대통령이 최대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또 잘못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비판도 하고 이 오늘 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누가 대통령 돼도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다행인 건 모든 후보들이 다 협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치 또는 공동정부, 연정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 이 대통령 자리가 저는 성배가 아니라 독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처한 상황 보면 정말 여기서 칭찬받기 어려운 지금 위치에서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프랑스 그 선거를 봤습니다.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찍어주지 않은 국민들이 3분의 1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의 두려움과 그분들의 불안함을 나는 이해하고 또 존중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우리가 승복의 문화를 얘기했다고 하면 당선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 자기 찍지 않은 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웠지만 아니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다른 당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갖다 써서 그렇죠. 이 국민 통합 그게 저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예. 바로 그런 협치를 실천해 주기를 바라보고. 예, 자, 그렇습니다. 나연수 앵커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이 얼마나 되죠? 네,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높은 투표율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런 투표 결과가 어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위원장부터 한 말씀씩 짧게 좀 네, 부탁합니다. 사실 오늘 선거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당선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당선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선된 지지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국민 100%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 말 자체를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는 걸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론이 통일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저기 휴전선 위 거기 가서 충분히 그 자유를 그걸 갖다 즐기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다르다란 말하고 틀리다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다르던 것을 그냥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강요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고 다름을 그게 인정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분열, 갈등 이것이 이제 합치, 협치,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조화로운 그 미래를 구성하는 그 강인한 그 우리 민족적 DNA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향기나는 선거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고 전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택, 신뢰, 화합의 토크 콘서트 너와 나 우리의 대한민국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1시부터 이어서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네이버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